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아카데미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특강을 준비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 안팎으로 국가채무의 이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이, 특히 재정정책적인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채무는 먼저 정의부터 해볼까요?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 적자 보존을 위해서 발행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적자, 재정을 운영하다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에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를 주로 의미하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차입하는 자금들을 또 국채로 쓰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라는 것은 1930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미국에서의 대공황 20년대 후반에 발생을 했죠.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또 정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과거에는 실업수당이라는 것들도 없었고 기초연금이라는 것들도 없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대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정부가 하면서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지 개발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는 재정 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 요새는 거의 제로금리 시대라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아직도 이자 지출 금액이 한 20조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 눈덩이 같이, 그러니까 원금이 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은 계속 채무는 눈덩이 같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국가 채무의 누적적인 영향이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를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재정을 건실하게 건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할까요? 돈을 찍어내서 그 찍은 돈으로 이러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가능성이 크다. 자,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있는 금리도 올라가게 돼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관리 방식에 따라서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은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부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채권 시장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그것을 30대 70으로 정부 부분과 회사채, 즉 시장 부분이 나눠서 활용을 했는데 정부가 채권 발행을 더 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즉 회사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돼서 통화정책에 대한 어려움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론적으로 국가 채무와 관련된 큰 세 가지 줄기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고전학파, 클래시컬 스쿨입니다. 재정정책에 관한 세 가지 이론 중에서 고전학파는 사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균형 예산을 추구하고, 따라서 국가 채무 발행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운영 전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어서 이들은 부채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균형 예산을 해야 된다. 따라서 부채의 한도와 최적성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왜? 부채의 발행 자체가 매우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의 최적과 논의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스 학파는 전통적인 건전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인 균형 예산과 상반된 적자 지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케인시안들이 아주 매우 활발한 의견을 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케인시안 학파에 따라서 이 유효한 시장 내에서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자 지출을 선언하기 때문에 부채도 상당 부분 필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이 이러한 적자 지출 정책에 따라서 올라간다 하면은 나중에 부채는 자연스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학파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퍼블릭 초이스 스쿨이라고 불리는 공공 선택론자들입니다. 공공 선택론자들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증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요. 왜 부채가 발생하는지를 정부의 실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부 부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부분이 커지고 적자 지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네의 이해관계도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큰 정부와 적자 지출, 그 다음에 국가 채무와 지속적인 발생이 같은 맥락에서 발생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입니다. 과연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느냐? 거기에 연결고리는 아무래도 재정 정책과 아무래도 이 화폐 정책이겠죠. 고전학파의 주장은 국가 채무의 증가는 민간 투자와 자본 스탁에 대한 구축 효과를 발생해서, 즉 100 중에서 30대 70이었는데 이제는 정부 부분이 30에서 50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민간은 70에서 50으로 줄어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생산성은 정부 부분보다 민간 부분이 높기 때문에 자본 스탁이 민간에서 정부 부분으로 더 많이 흘러간다면은 통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과 사실은 원금을 얹는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증세 정책을 써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매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케인스 학파의 경제 성장과 국가 채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일시적으로 정부 부채를 높여서 국가 채무를 발생을 시키지만은 이 국가 채무는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서 다시 경제의 성장 이 패턴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론 늘어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실효성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통화정책을 쓰려면 이자를 낮춰야 되는데 이자율은 거의 지금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면은 그러면 유일하게 정부가 이 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건 재정정책이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이러한 멀티플라이어 효과, 승수 효과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성장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들이 많은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러한 재정 적자를 통제할 수가 있느냐. 누적적인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40% 수준으로 GDP의 40%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40%에서 유지할 수 있는 동력, 힘, 제도적인 어떤 제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재정학자들의 걱정이고 이것을 재정 지출의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을 해서 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적자 지출이 편향성이 누적되고 그런 것이 아주 쉽게 정부의 돈을 쓰는 그런 적자 편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차, 2차, 3차 추경이 2020년 올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4차 추경에 대한 요구도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2차로 더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의 이제 반론은 물론 어려움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정부 돈을 일단은 적자 지출로 해서 쓰고 위기를 극복해보자라는 사고가 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정 만능주의인 셈이죠. 왜?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 공유의 자원이기 때문에 공유의 자원은 누가 먼저 쓰는 애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용을 대는 사람들, 즉 이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지출의 대상들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세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지출의 대상은 어렵고 저소득층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는 사람과 지출의 대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관료와 정치 집단의 어떤 단기적인 그런 시계, 현행 문제를 빨리 극복을 하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먼 훗날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급속하게 재정이 늘었다가 조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줬다가 뺏어야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비용이 따라서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정부의 돈, 적자를 일으켜서 부채 발행을 통해서 빨리 쓰고 다만 쓴 돈에 대한 부담, 비용 그리고 거기를 이제 늘은 지출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은 정치적인 비용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출은 쉽게 일어나지만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국가 채무의 지표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논의는 이 국가 채무 D1을 의미해요. D1. 근데 이 D1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우발 채무나 공기업 채무는 포함하지 않은 국가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디를 포함하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된 채무를 포함한 것이 D1입니다.
자, D2는 무엇을 포함하느냐? D2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D2고요. 여기에다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D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우발채무,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큰 비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즉 목말 사회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1이면은 연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1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기금에 대한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많은 생산 인구가 있어서 이들이 많은 연기금에 대한 이제 부담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숫자도 줄어들었지만은 더욱 큰 문제가 이들 것을 수령을 하는, 연기금을 수령을 하는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 사실은 그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발 채무는 10년, 20년에 발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발 채무라는데, 이러한 연금 충당 채무, 우발 채무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국가 재무제표상의 부채라고 불립니다. 자, OECD에서의 이 D2 개념, 일부 비영리 공공기관 플러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것이 D2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2015년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맨 밑에 있습니다. 36%로 매우 낮죠. 근데 OECD 평균은 한 110%가 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230%를 넘습니다. 영국도 110%고요. 미국도 106%입니다. 근데 이게 2015년 시점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국가 채무는 15%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아무래도 수입은 줄고 우리나라가 추경을 통해서 경기 진작, 부양,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많이 썼듯이 그러한 지출이 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거죠. 재정 적자는 GDP의 17%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재정 적자의 GDP의 17%가 부채로 발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 채무가 어떤 경로로 증가했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전쟁 그리고 대공황과 같은 사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남북전쟁, 세계 1차 대전, 20년대와 30년대의 대공황, 그 다음에 40년대에 세계 2차 대전 등 때문에 군비 확장 이런 문제로 재정이 아주 피폐화됐었죠. 그렇다가 사실은 1970년까지는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분 이것은 복지국가와 상관이 있어요. 복지국가화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늘어난 거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는 계속 줄어들었었는데 이건 늘어나는 트렌드. 물론 여기에는 이 공화당이 추진을 한 세금 감면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커지면서 세입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세금을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서 그리고 지출은 증가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내 차입금, 국채,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정부 차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아무래도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사회복지, 실업복지, 코로나 극복 지출 등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러한 채무에 공공기관을 포함할 것이냐. 물론 D2는 비영리 공공기관, D3는 비금융 공공기관을 포함하지만은 D1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공사가 지금 부채가 28조인데 이 28조 부채를 과연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유형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정히 사용을 하면은 국가의 재정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의 원인은 재정 적자 지출 때문입니다. 적자 지출.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데 GDP 비율이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에서 2% 정도 적자 지출이 유지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지출의 수지 적자가 5%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40% 초반대의 D2 국가 채무 비율,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해외는 100%가 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채무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다. OECD에서 한 36개국, 49개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위 10%에 듭니다. 네. 채무 증가 속도가 상위 10%. 그래서 1990년도 말에는, 1996년에는 30조 불과하던 국가 채무가 2006년에는 330조가 됐고요. 16년도에는 590조, 크게 증가했죠. 2022년까지는 945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은, 요 노란 선은 GDP에서의 국가 채무 비율이고요. 밑에는 국가 채무의 조 단위로의 이제 실제적인 숫자인데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추경에 따라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최근에서만 볼까요? 2016년에서는 630조 D1은 그래서 17년이 되니까 30조 원이 는 660조가 됐죠. 18년에는 20조가 는 680조가 됐는데 19년에는 어떻게 됐죠? 680조에서 730조로 늘었습니다. 50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2020년에는 지금 110조, 2019년보다는 110조나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부채 추이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라 이제 나누고 있는데 금융성 채무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기금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발행한 금융성 채무를 의미하고 있고 적자성 채무는 말씀드린 대로 적자 지출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적자성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비중이 2010년도만 하더라도 50대 50 비중이었는데 2018년에 보시면 300대 400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적자성 채무, 안 좋은 유형의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걱정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는 이자는 거의 2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20조 원의 우리나라 예산이 2020년이 한 550조, 60조거든요. 그 중에서 20조 정도가 적자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작은 수치는 아니죠. 네. 공공기관의 채무도 아까 말씀드린 이 공기업의 채무들이죠.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 재정의 지출의 속도가 중장기적으로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적자 지출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또 정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이고요. 5년짜리 계획은 뭐를 포함시키냐? 수입 증가율이 얼마일 것이냐? 지출 증가가 얼마일 것이냐? 재정 적자가 얼마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포함한 문건입니다. 매년 이제 정부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계획에 따르면은 수입은 5% 느는데 지출은 7% 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는다고 이제 돼 있는데 2019년 계획을 보시면은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자, 2022년을 볼까요? 18년 계획, 18년, 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22년의 부채는 900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 2019, 요게 19년 계획이에요. 밑에 있는 표가 19년과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에서의 국가채무인데, 970조로 늘어있죠. 자, 2018년 계획은 900조였는데, 2019년 계획은 970조. 그리고 9월 3일 날 정부가 발행한 2020년 계획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냐? 2019년 계획, 2018년도 계획에도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죠. 5.2%가 수입이고 7.3%가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19년에 있어서도 재정 수입의 증가율은 연평균 3.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3.9%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재정 지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연평균 증가율이 나와 있죠. 6.5%예요.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훨씬 더 수입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적자 지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늘면 국가 채무가 어떻게 돼요?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020년 계획에 보시면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U자 이제 이 거북이 등같이 이렇게 U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5년짜리 계획의 초반에는 예산 적자가 늘어나지만은 후반부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계획을 천명을 했는데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 계획의 실효성이 문제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 거죠. 이 빨간색이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계획들은 5년짜리 계획이니까 1, 2년도, 3년도까지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4, 5년도는 줄어들 것이자, 뭐가? 국가 채무 비율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빨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볼까요? 총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보다 높고 총 수입보다 증가보다 높다는 것은 걱정받을 바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해서 잠재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총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또 연령 관련 지출, 즉 연기금, 그리고 의료 비용, 복지 비용이 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국가 채무 비율은
뭐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출의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고, 네, 빠른 속도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정 준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정 준칙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균형 예산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국가 채무는 네, GDP의 70%를 넘지 못한다. 또는 재정 지출 적자 규모가 GDP의 뭐 3%를 못 넘긴다라는 제도적인 룰을 만드는 거죠. 왜냐? 여태까지는 기재부 예산실이 이러한 예산 과정에서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했고 집권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중기재정 운영 계획과 같이 이런 것들을 네, 잘 통제를 했었는데 이러한 예산 과정이 국회 역할이 증가하고 예산 과정이 정치화가 되고 이 집단이 조직화되면서 재정 과정상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네,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 중칙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중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잘 들어주셨는데요.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국가 채무는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정부에서 이제는 중간 정도 규모의 정부로 되고 있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정 역할이 늘어나면서 큰 정부, OECD와 같은 규모의 정부로 가고 있어요. OECD의 평균이 GDP의 예산의 평균이 한 45%라고 한다면 GDP에 우리는 아직 30% 중반 후반대입니다. 근데 급속하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는 2036년에는 지금의 40% 초반에서 2배가 늘어서 90%가 될 가능성이 2030년대 중반에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국회가 재정 통제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지역 선거구주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량이라고 판단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 정책의 어떤 정치화가 되고 있고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3일에는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제의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채무가 정말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첫 번째는 세입 기반을 늘려야 되겠죠.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세입도 같이 따라와야지만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세입의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정부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재정 준칙, 재정 규율을 도입을 해야 되고 훨씬 더 국회와 예산실이 재정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율, 준칙이란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준칙과 규율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규율일 수도 있어요. 정치 기능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정치권이 정책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규율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규율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상에서 정치권과의 협력들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입법부에 있는 예산기관의 역할들이 필요해요.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절차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역량 같은 것들도 키워야 되고요. 국회에는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라고 줄여서 불리는데요. 이러한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 돈이 쓰일 때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겠는지에 대한 성과주의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들을 커버를 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